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기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주만에서 미국은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일본에 당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당시 진주만에는 어뢰방지용 그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미국의 전함들은 신나게 어뢰를 두들겨 맞았고 수많은 수병들이 사망했습니다. 왜 미국은 이토록 방심했던 걸까요? 보통 함선을 공격하는 방법은 폭탄을 투하하거나 아니면 어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의 경우 명중률의 문제와 함선의 대공포 사격으로 인하여 힘든 부분이죠.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어뢰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조차 진주만의 얇은 수심으로 인하여 불가능합니다. 진주만의 수심은 겨우 12m로 전함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이지만 내격기에서 투하되는 어뢰에는 말도 안 되는 수심이죠. 왜냐하면 보통 투하되는 어뢰는 수심 50에서 60m의 깊이로 잠수를 했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전함으로 돌진을 하기 때문에 진주만에서 사용했다가는 바닥에 박힐 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해군기지의 방공망과 진주만의 얇은 수심을 너무나 믿은 나머지 어뢰 방지용 그물조차 설치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심리를 잘 파악했고 중국 전선에서 활약하던 베테랑 해군 항공대를 이용했습니다. 진주만과 비슷한 지형에서 이들은 신형 어뢰를 통한 투하 훈련을 하였으며 결론적으로 12m 수심에서도 어뢰를 통해 함선을 격침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진주만 이전에도 이러한 어뢰 공격이 성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영국 해군의 타란토항 공격 사건인데 수심이 14m인 항구에서 정박 중이던 이탈리아 전함을 어뢰를 통하여 박살낸 적이 있었죠. 이처럼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에 방심을 거듭한 미국은 자존심에 먹칠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민족 자결주의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사전적 의미를 말하자면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1918년 윌슨 대통령이 발표한 14개조 평화원칙에 포함된 것으로 전세계 수많은 약소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대한민국의 3.1운동과 임시정부를 설립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민족자결주의는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이었던 러시아는 혁명으로 인하여 정권이 교체됩니다. 레닌이 이끄는 소비에트 정부로 말이죠. 그리고 레닌은 연합국의 식민지 분배 문서를 공개해버립니다. 그 문서에는 연합국들이 비밀 외교를 통해 자기 마음대로 식민지를 분배하는 추악한 모습이 담겨 있었죠. 세계는 술렁이기 시작했고 윌슨 대통령은 연합국의 전쟁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14개 평화원칙,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패전국에서만 해당되는 원칙이었고 승전국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이를 통하여 승전국들이 패전국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의 영토에서 민족에 따라 국가를 분리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결국 유럽에서만 소수의 국가가 독립을 성취할 수 있었고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식민지들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물론 독립의 열기는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훗날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민족 자결주의를 역으로 이용하여 독일계 주민들이 많은 지역을 다시 수복하기 시작했고 승전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중동에서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을 점령하여 지배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정신 아래 숨겨진 강대국들의 추악한 비밀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러일 전쟁이 발생하기 전 일본과 러시아는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우월한 이익을 승인해준다면 러시아의 완주에서의 이익을 인정해주겠다고 제안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을 단순한 약소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뿐하게 무시해버리고 추가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죠. 이 조건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 대한해협에 대한 자유로운 항해와 북위 39도 이북의 한국을 중립화시키자고 합니다. 즉, 남북분단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부터 한반도를 분단하자는 생각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러시아의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한반도는 1900년 초반에 일찍이 분단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를 완전하게 차지하고 싶었던 일본은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결국은 러시아와 단교를 하고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일본은 만주의 문호 개방을 주장하며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냈죠. 당시 만주는 나름 화제거리인 시장이었고, 러시아의 손으로 들어간다면 미국과 영국에게는 경제적인 페널티가 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한반도의 통치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만주의 문호 개방을 주장하면서 서구 열강의 힘을 빌려오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 소련이 함께하는 4국 동맹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무기 원조를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었고, 전선의 부담을 줄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독일의 소련 침공으로 이는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군부에서는 독일을 도와 소련을 공격하자는 북진론이 등장이 되는데, 이때 일본은 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소련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 공격을 포기하고 방향을 돌려 프랑스령 남부 인도차이나 침공을 시작하게 되죠. 목적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무기 지원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당시 연합국의 무기 지원은 중국의 끝없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의 판단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바로 미국의 대일 석유 수출의 전면 금지였습니다.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신속하게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은 독일과 싸우고 있던 소련에 일본이라는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벼랑 끝에 몰린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모든 국가는 엄청난 채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연합국은 미국에 빌린 채무를 갚기 위하여 독일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독일이 이러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의 복구와 상품 수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조차도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연합국의 채무 조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연합국들은 군사까지 동원하여 독일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인들은 저항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심각한 상황에 놀란 미국은 독일의 배상 부채를 조정하면서 부담을 줄여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독일은 우경화의 길로 점차 빠져들어가고 있었고, 대공황까지 발생하면서 독일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하여 세력을 구축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역사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